1991년 7월 10일 밤, 미국 아칸소주 엘도라도의 한 모텔에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이트홀 모텔 121호실에서 예상치 못한 한 발의 총성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 총성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였습니다. 잠시 뒤 그 방에서 한 남자가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쫓기듯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차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는 마치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총성 이후의 짧은 침묵, 그리고 급작스러운 남자의 도주. 이 모든 상황이 모텔 주변에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총상이 선명했고 이미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날 밤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총소리를 직접 들은 증인들이 있었고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모텔에서 급하게 도망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비교적 신속하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의자는 다름 아닌 사망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이자 동시에 그녀의 포주로 알려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메갈핀. 그는 사건 현장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명백한 증거와 용의자의 체포로 인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죠. 하지만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유품을 정리하던 경찰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한 장의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신분증에는 셰릴 앤 위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사회보장 카드까지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신분증이 피해자의 진짜 신분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경찰은 셰릴 앤 위크라는 이름으로 신원 조회를 진행했고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은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미네소타에서 연락이 닿은 셰릴 앤 위크는 다름 아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엘도라도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여성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그 여성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경찰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모텔에서 죽은 여성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여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은 이 순간부터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닌 정체불명의 여성과 얽힌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했던 모든 이름은 결국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짜 신원을 찾기 위한 조사가 더욱 복잡해졌고 경찰은 그녀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더욱 기이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살아생전에 하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러 개의 가면을 쓴 듯 다양한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셰릴 앤 위크, 셰릴 카우프만, 샤넌 윌리, 켈리 리카 등 수많은 이름이 그녀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메르세데스라는 또 다른 이름도 사용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은 철저한 조사 결과 그 어느 것도 그녀의 진짜 신원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그녀의 기록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였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그녀는 매춘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때도 셰릴 앤 위크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의 체포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991년 1월에도 다시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텍사스 갈랜드에서 외설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1년 5월
그녀는 살해당하기 불과 2달 전 아칸소 엘도라도에서 부도수표 사건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녀가 미국 남부의 여러 도시를 떠돌며 불안정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 루이지애나, 아칸소 리틀록 등 다양한 도시에서 그녀의 발자취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톱리스 댄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매춘을 통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뿌리 없는 부유물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마다 다른 과거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나는 2아이의 엄마야라고 말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온 듯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어라고 말하며 마치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인물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는 마피아야라고 말하며 위험하고도 강력한 배경을 가진 인물인 양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에게는 동부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이야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달랐고 그 진위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한 안개처럼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야기 중에는 더욱 위험하고 불길한 소문들도 존재했습니다. 어떤 증인은 그녀가 흑인 남성과 함께 트럭 운전사들을 노려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더 어둡고 폭력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심지어 한 사건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강도에게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그녀와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오클라호마의 한 휴게소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강도에게 피격되어 사망한 미해결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목격자들은 범인으로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엘도라도 모텔에서 죽은 여성이 백인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 소문에 묘한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소문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남아 그녀의 미스터리한 삶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살인범 제임스 메갈피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이상하고도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피해 여성의 진짜 신원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4,000를 주면 이 여자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겠다고 경찰과 검찰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과거를 소상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26세였고 어린 시절 납치되어 강제로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에 실종된 3명의 소녀들과 함께 매춘을 했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수사를 교란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결국 메갈피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은 처벌받았지만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엘도라도 모텔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 여성은 결국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즉 제인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30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고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나 마침내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도라도 제인도 사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미스터리를 다시 깨우기도 합니다. 그러던 2022년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이 오래된 사건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DNA 계보 분석이라는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그녀의 유전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제 사건 해결의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법의학자들은 사망 31년 만에 그녀의 가족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녀의 육촌인 크리스티나 틸포트가 확인되었고, 틸포트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과 매우 닮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켈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그녀의 성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엘도라도 제인도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가명으로 삶을 살아왔던 한 여성. 그리고 죽은 뒤에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름 없는 시신으로 남아있었던 그녀. 이제 그녀의 이름 켈리는 비록 성이 가려졌지만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금 알리는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미스터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야라는 다정하고도 애잔한 말부터, 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어라는 숨막히는 비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마피아야라는 위협적인 고백, 심지어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과연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평생토록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기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고독하고 위태로운 길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한 인간의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엘도라도 제인도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